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17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참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비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자연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이 비 피해도 보면 참 우리 인간이 그죠? 아무리 용을 써봐야 이 자연 앞에서는 또 속수무책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또 250mm 더 온다라고 하니까요. 네, 그 비 피해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전장 뛰어든 삼성전기 파워 인덕터 첫 양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 좀 보겠습니다. 전기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2종, 차 한 대당 부품 100개 이상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삼성전기가 전기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인 파워 인덕터 양산을 시작하면서 전장용 부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파워 인덕터가 뭐지? 궁금했는데요. 설명이 나옵니다.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적층 세라믹에서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처럼 반도체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자부품이다. 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그 전봇대에 이제 변압기 있었잖아요, 그죠? 변압기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준다고 보면 되는데, MLCC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기의 전압을 조절한다면, 파워 인덕터는 전류량을 조절해서 차량 내 전자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거랍니다. 전류량을 조절하는 거군요. 삼성전기는 16일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전기차에 카메라에 탑재되는 가로 2m, 세로 2m 아닙니다. 2.0mm네요. 그리고 세로 1.6mm 크기의 파워 인덕터 제품 2종을 양산한다고 밝혔고요. 삼성전기가 전장용 파워 인덕터를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동안 MLCC 분야에서 축적한 재료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전류 조절 성능이 뛰어나면서 전력 손실이 작은 파워 인덕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양산을 시작한 제품은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 자율주행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기는 MLCC와 파워 인덕터를 앞세워서 최근에 급성장한 전장용 부품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고요. 전장용 파워 인덕터는 자동차 한 대당 스마트폰의 2배가 넘는 부품 100여 개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머릿속으로, 그런데 이게 저부가 가치인지 고부가 가치인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하네요. 차량 내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는 여기에다가도 들어가고, 인포테인먼트 등 다양한 자동차 전장 부품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이 본격 열릴 것으로 보이는 오는 2030년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파워 인덕터 개수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소재 기판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워 인덕터를 제2의 MLCC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떡 치즈볼. 일본의 1020 세대가 K푸드에 푹 빠졌다라고 합니다. K푸드가 한류 열풍을 타고 일본에서 편의점, 호텔 등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품목도 외식 메뉴가 아닌 떡볶이,
김말이 같은 길거리 메뉴까지로 다양해지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OTT 등으로 한국 음식을 알게 된 일본인들이 크게 늘어난 데다. 이 드라마 영향이 크다 그죠? 최근 한일 관계 훈풍으로 한국을 친근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이유로 꼽힌다고 하네요. 일본 외식 토마토 앤드 어소시에이츠가 운영하는 야키니쿠 뷔페가 9월 13일까지 한국 음식 특별전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로제 치즈라면과 꽈배기, 뿌링클 회오리 감자, 치즈볼 등 한국 젊은이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 주 메뉴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 일본에서는 김치, 잡채, 나물모듬 같은 전통의 인기 한식 외에도 치즈볼하고 소떡이 소세지와 떡을 번갈아 꽂아 놓은 꼬치를 소떡이라고 하네요. 같은 간식류와 토스트, 김말이 같은 길거리 음식 중에서 신종 한식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외식업체와 호텔, 편의점 등은 손님 몰이를 위해서 이런 신종 한식을 모아 판매하는 행사도 지금 열고 있다고 합니다. 카페, 레스토랑 체인 프론토는 기존 인기 한식인 잡채 파전에 치즈볼과 치즈 닭갈비를 추가해 판매하고 있는데 일본 외식기업 토마토 앤 어소시에이츠는 야키니쿠 뷔페에 뿌링클 회오리 감자와 꽈배기 등 한국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음식들을 메뉴로 내놨다. 일본식 라멘과 노리마키가 아니라 한국식 라멘과 김밥도 한다고 돼 있네요. 오사카 메리엇 미야코 호텔도 비슷한데 지난 1일부터 점심 저녁 시간 한식 전문 뷔페를 운영 중인데 순두부찌개, 닭 한 마리 등 기존 한식뿐만 아니라 양념치킨, 짜장면 등 최근 인기 한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은 지난 3일부터 육개장 라면, 팥호떡 등 5종을 도시락과 간식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거리 음식까지 만들어가며 K푸드 마케팅에 적극 나선 이유는 요즘 한류의 주 소비층인 젊은 세대를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기존의 한류층은 40대 이상 여성층 등이 주류였다면 요즘은 10대 젊은이들이 특히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K푸드를 통해 젊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말했네요. 한편 최근 일본층 젊은층 18세에서 29세에서 한국에 친근감을 갖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65%로 2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 경제 3위 대국이지 않습니까? 네, G2 다음에 바로 이제 일본, 독일, 영국 뭐 이런 순으로 쭉 내려가는데 인구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1억 2천만 명 넘고요. 그죠? 네,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 기업과 우리 소비 제품을 만드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등등까지도 영향을 주는데 일단 친근감을 갖고 있다는 비율이 10%포인트나 늘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바이낸스 1,000명 넘게 해고를 했고요. 채굴업체는 AI로 간판을 바꿨다라고 돼 있는데 바이낸스가 1,000명 넘게 해고를 했다고 하네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산업으로 불렸던 가상화폐 업계와 가상화폐 채굴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규제 압박에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고 채굴업자들은 사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네요. 제가 이번에 그 SVB 은행 사태를 비롯해 가지고 세계 그 3대, 4대 그 가상화폐 거래소 이런 것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페드가 금리를 올렸을 때 항상 금리를 올리면 2020년도에는 닷컴 버블이 박살이 났고요. 그죠? 그리고 2008년에는 주택 버블이 박살이 났고 이번에는 뭐가 박살이 나나. 근데 많은 좀 약간 비관론자들이 주식시장에 이 빅테크들이 박살난다라고 조금 잘못 오판하셨죠. 근데 작년 연말에 제가 뭐 그 식사합시다에서 강연영 이사 만났을 때도 얘기를 쭉 듣다가 너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제가 그런 얘기를 슬쩍 해주긴 했었죠. 이번에 페드가 금리를 올렸을 때 거품이 뭐가 박살날까. 근데 나는 이번에는 저거 가상화폐 시장인 것 같은데 하고 슬쩍 얘기를 하면서 올 상반기 시장은 오히려 급방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줬었는데 일단 이 가상화폐 쪽이 계속 좀 안 좋나 봅니다. 이 바이낸스 같은 회사가 사람을 자른다고 하니까 그죠? 1000명 이상을 해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고요. 이달 초 고위 임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한 것에 이어서 대규모 감원까지 이뤄지면서 사업이 휘청이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낸스 내부 소식의 정통한 소식 등을 인용해서 해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 감원될 수 있다고 전했네요. 바이낸스는 8,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많게는 감원 규모가 2,000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감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직의 인재 밀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이라고 했고요. 미 CNBC는 회사가 현재 진행 중인 미 법무부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네요. 미 당국은 바이낸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불법 돈 세탁 수단으로 이용됐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폭넓은 돈 세탁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이낸스는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고 회사가 이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바이낸스는 이외에도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또 받고 있는 상태네요. 잇따른 규제로 침체한 가상화폐 시장에서 전기료까지 오르면서 고비를 맞은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은 인공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 있는데 가상화폐 채굴에는 24시간 돌아가는 대량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필요하고요. 그죠? 이중 고성능 GPU는 AI 개발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구축해 놓은 GPU 인프라를 AI 모델 개발에 사용하거나 다른 AI 개발사에 대여를 해주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가상화폐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오로라 특파원이시네요. 그 다음은요. 근데 지금 이 바이낸스 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이걸 때려잡는 그런 그림이라면 방금 적혀 있었듯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또 매겨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그림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림이 안 떠오릅니다. 그 다음 그림이 어떤 식으로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이 거품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 기사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 세계 첫 레벨 4 자율주행 열었다고 주장. 야, 레벨 4 지금 테슬라가 한 레벨 2.5 정도 되거든요. 네, 레벨 2에서 계속 이제 진화하면서 지금 2.5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전기차나 일반 자율주행 우리 보면 크루즈 기능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크루즈 기능들이 보면 한 1.5단계 와 있는데, 이게 레벨 4를 벌써 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중국 전기차의 공습, 급격히 성장한 기술력. 지난 13일 영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자동차 페스티벌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네요. 큰 관심을 받은 차량은 중국 전기차 하이파이 Y였다고 합니다. 중국 업체 휴먼 호라이즌이 만든 이 차량은 지붕이 날개처럼 위로 열리는 외형뿐 아니라 5G를 바탕으로 한 레벨 4 기능이 탑재됐다.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 개입 여부 정도에 따라 0에서 5단계로 나뉘는데 4단계는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최상위 수준이고요. 레벨 5는 어떤 단계냐면 운전자가 아예 없어도 되는 게 레벨 5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로봇택시 같은 그런 부분인데, 레벨 4에서는 운전자가 그냥 집까지 사무실까지 해놓고 그냥 자면 됩니다. 자거나 아예 신경을 완전히 다 떼고 있어도 되는 게 레벨 4인데요. 현대차는 레벨 2 상용화에 머물러 있고, 레벨 3를 탑재한 업체도 독일 벤츠와 일본 혼다 정도라고 하네요. 혼다가 레벨 3를 탑재를 할 정도 수준인가 보네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또 다른 스타트업인 샤오펑도 지난달 세계 최초 레벨 4 상용화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중국 기업의 미래차 기술력이라고 지금 이 사진이 나오는데요. 니오는 배터리 충전 필요 없는 교체 시스템 도입. 니오가 이걸 진작에서부터 했었죠. 배터리 스와핑이라고 해서 그 스와핑 시스템을 예전에 테슬라가 보여줬던 건데 실제로 하고 있고요. CATL과 BYD는 모듈과 팩 단계를 건너뛰고 차체에 배터리 직접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두와 지리차는 차량에 챗GPT 같은 AI 음성 인식 기능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반 차량에도 그죠? 네. 그 음성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홍길동에게 전화 좀 해줘 하면 전화 걸어주고, 그리고 인사동 가는 길 내비게이션으로 좀 알려줘 하면 그것도 좀 알려주고 하긴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 탑재한 중국차 비율이 자율주행 지금 3단계까지 올라오는 게 2023년 올해 20% 수준까지 올라오고요. 그리고 2단계는 51%라고 합니다. 와, 중국 차에 자율주행을 기술을 탑재한 중국차, 거의 70%가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네요.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중국 전기차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중국 차의 비율이라고 하니까 이 자율주행이 꽤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그죠?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는 중국 전기차 공습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로 급격히 성장한 기술력을 꼽는데, 한때 유럽이나 한국 차량을 뺏기는 카피캣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자율주행, 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업을 쫓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가 지난 14년간 이어온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올해 중단했다면서 이제는 실력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자동차의 급성장 배경으로 연 2,700만 대에 달하는 넓은 내수 시장과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들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의 차와 도로 협동 기술이 대표적이고 그동안 구글, 테슬라 등의 차량의 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에만 의존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해 왔는데 그러나 중국 업체들은 차량뿐 아니라 도로, 카메라 등 도시 인프라로부터 얻은 정보까지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네요. 인공지능이 차와 도로에서 얻은 정보를 중복 체크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효율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평가고요. 중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을 일상에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 자율주행 전문가는 미국 등이 개인정보 동의 등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사이 중국은 데이터를 쌓는 쪽을 택했고요. 자율주행 기술 완성이 중국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술을 따라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떠오른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그런 경우인데 LFP는 한국 업체들이 만드는 NCM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비록 주행 거리는 짧지만 중국 기업인 CATL과 BYD는 배터리를 팩이나 모듈 형태로 포장해 별도 부품처럼 차에 탑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차체에 직접 일체화하는 방식을 개발했고요. 배터리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해서 밀도가 낮다는 단점을 상쇄한 것이다. 현대차 그룹도 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CATL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교체하는 방식을 쓰고 전기차는 긴 충전 시간이 단점인데 이 교체하는 게 5분 만에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니오는 지난달 UAE 투자기관인 CYVN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1조 4천억 원의 투자도 받았네요. IT 기업과 협업, 대규모 인재 채용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통신 등 이종 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위협적인데 기술 개발 비용과 타 업종 진출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테크 기업 화웨이와 배터리 업체인 CATL, 청안자동차는 아바타라는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어 해외 시장 공략을 준비 중이고 화웨이는 자율주행 기술, CATL은 배터리, 청안차는 차량 제조를 각각 맡아서 2025년까지 전기차 4종을 출시할 예정이네요. 중국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는 지리차와 합작해서 지두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네요. 챗GPT와 같은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도 대거 빨아들이고 있고요. 지난해에만 3만 5천 명을 선발한 BYD는 중국 내에서 인재 컴바인, 수학 기계, 이러한 별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국 시안에서 대학을 졸업한 왕모 씨는 최근 베이징의 대기업과 현지 BYD 입사를 놓고 고민하다가 BYD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중국 청년들의 로망이라고 불려온 베이징 입성을 포기하고 오히려 BYD 부품 엔지니어의 삶을 택한 셈이다. 그는 베이징 후거우 베이징 시민권보다 BYD 사원증이 낫다면서 주변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막 이사가 안 되나 봅니다. 네, 후거우 시민권이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아무튼 BYD를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이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이런 부분이 너무 중국이 제대로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중국이 보면 이 신용카드를 뛰어넘어서 전자상거래를 먼저 한 건 아닌데 빠르게 정착이 됐잖아요. 위챗이라든지 알리페이 같은 거. 그리고 전자상거래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시켰기 때문에 중국이 이 전기차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 자율주행을 하는 거, 이 부분은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중국 아까 저기도 적혀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뭐 개인 사생활 정보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은 정부가 이렇게 해 하면 그냥 해버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빨리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 데이터가 돈이니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정착을 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계속 이 중국 자율주행 부분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기사는 트위터 광고 매출 반토막, 머스크 적자 상황 고백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테슬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졌다고 해서 비싸져도 더 비싸질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항상 어떤 주식이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비싸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보기는 보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지난 작년 하반기가 아니고 뭐 거의 11월 12월 달에 그때 트위터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어쩔 수 없이 테슬라 주식을 팔았고, 그게 약간 테슬라 주식을 언더슈팅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급 요인이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트위터가 계속 약간의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앨런 머스크가 엄청난 천재인데, 천재의 특징이 뭡니까? 집중력이 좋다는 거잖아요. 천재들 보면 자기 뭔가 일에 몰두할 때 보면 옆에서 뭐 뭔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재들의 특징인데, 이렇게 트위터 때문에 계속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을까. 예,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트위터 대주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광고 매출이 반토막 난 상황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15일 트위터에다가 50%에 가까운 광고 매출 감소와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기업 현금 흐름이 적자인 상황이라면서 사치를 누리기 전에 현금 흐름을 플러스 상태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트위터에다가 올렸네요. 머스크가 트위터의 적자 상황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온라인 광고를 했던 기업들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 갑작스러운 운영 정책 변경으로 혐오 차별 발언이 급증하자 이미지 악화를 우려해 광고를 대거 중단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지난 4월 영국 BBC와 한 인터뷰에서 트위터를 떠난 광고주 중 일부가 돌아왔거나 돌아올 예정이라고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요. 머스크는 어느 때와 비교해 광고 매출이 50% 줄었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뉴욕타임즈는 지난 4, 5월 중 5주 동안 트위터의 미국 내 광고 매출이 59%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고요. CNBC는 기업들이 트위터 대신 메타가 최근 출시한 스레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광고가 50% 줄어들고 그 광고들이 또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메타가 출시한 스레드 뭐 이런 쪽으로 다 그대로 옮겨가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저는 최근에 이제 메타가 PER 한 20배까지 올라왔거든요. 주가가 바닥 대비 이제 더블 이상 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주가 수준은 이 스레드를 하기 전에 주가가 한 이 정도까지 반등을 할 것이라고 뭐 기대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은 이 트위터의 시총을, 트위터의 광고 매출과 이익을 얼마나 더
또 뺏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메타는 좀 더 그냥 뭐 꽃놀이패로 지켜봐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 기사 하나 남은 거는요. AI 앞세운 테크 기업 헬스케어로 영토를 확장한다는 건데 시간이 충분하네요. 네. 그러면 요 기사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 기사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많습니다. AI를 앞세워서 지금 테크 기업들이 이 생성형 AI 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뭘 많이 하더라고요. 네, AI 앞세운 테크 기업 헬스케어로 영토 확장이라는 요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신약 개발 기업인 리커션에다가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최근에 밝혔고요. 리커션은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가상 서버를 활용해 가상 서버? 클라우드를 가상 서버라고 번역을 하니까 좀 더 이상하다 그죠? 그냥 리커션은 엔비디아의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23,000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생물화학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 출시한 생성형 AI 클라우드 서비스인 바이오네모는 신약 개발에 특화되어 있고요. 리커션 CEO 크리스 깁스는 지금까지 공개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신약 개발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헬스케어 분야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나오는데요. 전 세계 헬스케어 분야의 생성형 AI 시장 규모 2022년 작년 기준으로 10억 7억 달러이고요. 10억 7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냥 한 1조 3천억? 예, 1조 3, 4천억인데 2032년 한 10년 지나고 나면요. 217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25조 정도. 26조 뭐 이런 시장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네요. 국내 테크 기업들이 신약 개발부터 진단, 의료, 데이터 관리 등 헬스케어 전반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로 헬스케어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수십만 신약 후보 물질 중에서 가장 적합한 물질을 가리거나 방대한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처리 분석해야 하기 때문인데 최근 챗GPT 등 AI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와 활용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지자 테크 기업들의 헬스케어 진출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고요.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헬스케어 분야에서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1조 3,600억에서 2032년까지 한 20배로 급증할 전망이다. 테크 기업들이 개발한 생성형 AI는 이미 의료 현장에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 자사 AI 바드를 기반으로 만든 매드팜2와 그리고 오픈 AI 최신 모델 GPT-4는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서 각각 85%와 90% 정답률을 보이며 전문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매드팜2는 지난 4월부터 미국 메이오 클리닉 등 병원에서 시험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드팜2는 의학적 질문에 답을 생성하고 문서를 요약하거나 건강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활용되고 오픈 AI 투자자이자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4월 건강 소프트웨어 회사인 에픽과 챗GPT를 사용해서 환자들에게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챗봇을 구축했다네요. 미국 내 일부 의료기관도 챗GPT-4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AI가 의료계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애플은 애플워치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심전도, 심박수 등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애플은 쿼츠라고 하는 AI
건강 코치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가 운동, 수면, 식습관 개선을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안하는 식이고요. 감정을 추적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애플이잖아요. 애플이 그냥 예전에 스마트폰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아이팟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아이폰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애플이 또 iOS 앱스토어를 통해서 또 엄청난 서비스 매출이 나오고, 거기서 아이워치 나오고 있고, 그 계속 진화해 가잖아요.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확장. 그 확장성이 도대체 어디까지야 모를 때 주가가 계속 가게 되는데, 그 확장성이 아이카? 전기차도 출시하는 거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도 나오듯이 이 헬스케어 쪽까지 진출을 한다는 게 그런 게 무시무시한 거죠. 건강관리 돕는 전자기기, 국내 기업들도 AI 기술을 무기로 헬스케어 산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AI가 온라인으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료사항을 의료 용어로 자동 변환, 기록하는 서비스인 스마트 서베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서베이는 네이버 제2사옥에 있는 부속 의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AI 클로버 케어콜은 전국 70여 곳 지자체에 도입돼서 활용되고 있고, 병원이나 지자체에서 의료 복지 업무를 AI 기반으로 효율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전자기기들도 건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LG전자는 슬립테크 기업 A슬립과 AI 기반 차세대 스마트 가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A슬립은 AI 기술로 수면 중 숨소리를 통해서 수면 단계를 진단하는 기업인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스피커 등 마이크가 설치된 기기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든 수면 단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에 탑재된 바이오 액티브 센서는 혈압, 심전도뿐만 아니라 수면 사이클과 수면 깊이까지 분석을 하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수면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샤오미에서 만든 이 밴드 있잖아요. 샤오미 밴드 한 3만 원짜리 사서 몇 년 전에 쓴 적이 있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 깊은 수면을 했는지도 나오고 재밌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뭐 이런 등등 나의 그런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3만 원짜리에서도 그 정도 됐으니까 최근에 아마 기술이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워맨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비 피해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